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타성 르든빵. 네, 만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 이 섹션은요 PT, 바로 파워포인트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태성 1TV에 오시면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 강의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판서 강의도 있습니다. 판서 강의를 원하시는 분은 판서로 들으시면 되고요. 또 PT 강의를 원하시는 분은 PT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PT 강의가 느낌 오지 않습니까? 헛둘 헛둘. 네. 운동하는 어떤 그런 PT 뭐 이런 것도 느낌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 PT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화이팅!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시대 구분을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강의 교재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 교재 뭐 검색해 보시면 알 거예요. 뭐 제가 이게 입을 통해서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교재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개념 교재와 기초 교재가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그 인터넷 서점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베스트셀러를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검색을 하면 1위, 2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나실 교재입니다. 예, 그냥 명불허전. 네, 그냥 탑 오브 탑. 네. 그냥 이 교재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 교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교재의 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념 교재입니다. 개념 교재는요. 1강부터 30강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1강부터 18강까지는 전근대, 그리고 19강부터 30강까지는 근현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가 한능검에서는요. 이 전근대, 그러니까 18강까지가 대략 30문항, 아까 제가 50문항이라고 그랬잖아요. 30문항.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에서는 20문항. 그래서 한 3대 2 비율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근대가 그러면 어느 시대냐? 자, 전근대는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선사시대부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석기 시대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 무려 70만 년 전. 와우, 엄청난 옛날, 아주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죠? 구석기 시대부터 출발해가지고, 예, 여기 이제 주로 BC, BC라고 하는 건 뭐냐면 Before Christ, 예수 탄생 이전, Before라는 얘기예요. Christ, 예수 탄생 이전. 그 시기인데 대략 우리 역사를 본다면 선사시대와 철기시대까지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 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이야기하는 그 시대, 그 시대는 이제 AD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이 2000년대잖아요. 21세기잖아요. 그죠? 바로 그 2000년대, 그러니까 1년부터 출발하는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요 시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역사시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좀 크기를 좀 나눠보면 전근대는요. 고대, 중세, 근세. 고대, 중세, 근세로 나눌 수 있는데 고대는 여러분들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통일했잖아요. 통일신라. 그래서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 그래서 남북국시대. 예, 요 시기까지가 대략 한 1000년이에요. 삼국시대부터 남북국시대까지가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2000여 년에서 반 정도가 고대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년의 어떤 시간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중세는 뭐 고려시대예요. 예, 고려시대, 또 고려왕조 500여 년. 네, 500년 좀 안 되죠. 500년. 그 다음에 근세는 조선이에요. 왜 조선왕조 500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세와 근세를 합쳐서 또 1000년. 네, 이렇게 되면 대략 한 2000년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20 몇 년도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시기 중에서 이런 어떤 시기를 우리는 전근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자, 굉장히 전근대 파트는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네. 그러니까 좀 공부에 대한 양도 많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배워야 될 내용들만 탁탁탁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근현대입니다. 근현대의 시기 구분은요. 1876년, 그 다음이 1910년, 1940년 이렇게 나누는데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요. 대략 한 근현대는요. 한 100여 년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근대는요. 와, 뭐 70만 년 전의 역사라면 근현대는 한 100여 년의 역사. 짧아요. 예.
짧지만 디테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 100여 년의 역사를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와 현대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개항기는 1876년 어떤 해입니까, 여러분들? 네, 바로 강화도 조약. 네, 우리가 정말 처음으로 자본주의의 그 바다에 발을 담그게 되는 그 시점. 개항부터 그 다음이 좀 아프죠. 네, 바로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 시점까지를 우리는 개항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10년부터 1945년 이 당시를 우리는 일제강점기라고 하고요. 1945년 이후를 현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덩어리,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이렇게 배울 거예요. 자, 시기 구분 되셨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기 구분에 따라 가지고 1강부터 30강까지 쭉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실 거예요. 이게 30강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요, 이거 무조건 합격이에요. 무조건 합격입니다. 예. 합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 합격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드리는 대신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그냥 합격을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어요. 합격은 하시겠지만 어떤 합격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무래도 제가 대한민국에도 일타 강사인데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찍기 해가지고 그냥 한국사에서 그냥 합격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는 제가 일타 강사가 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합격증에는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합격시켜 드릴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좀 제대로 된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까지도 갖게 되는 합격, 그 합격을 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어찌 본다면 저의 그 작은 선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선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합격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합격엔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 정도는 갖추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제 작은 선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근대 파트 약 한 70만 년 전의 어떤 역사, 70만 년의 역사가 되는데 이 전근대 파트를 한번 제가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자, 전근대 파트는 여러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면요. 자,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누어서 공부할 거예요. 나누어서 공부할 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이 전근대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정치와 문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치와 문화 파트, 여기 제가 이 전근대에서는 대략 한 30문항이 나온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정치와 문화에서는요, 거의 한 20문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대략 한 13문항, 그리고 문화에서 한 7문항, 그래서 한 20문항이 나오는 거예요.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전체 50문항 중에서 전근대 정치와 문화가 5분의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좀 팁을 좀 드린다면 이렇게 정치와 문화, 전근대 정치와 문화 쪽에 좀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는 겁니다. 경제와 사회는 거의 안 나와요. 한 문제나 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경제 파트 너무 어려워하는데요. 한 문제 정도, 예, 그 정도 나오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어떤 문제들이 주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정치 파트가 되겠습니다. 정치 파트는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왕이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중요한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들이 무엇을 했는지, 이거는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왕들이 뭘 했는지, 뭐 예를 들면 진흥왕은 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조 왕건은 뭘 했고, 광종은 뭘 했고, 세종은 뭘 했고 있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개념교재에 보시면 왕들이 뭘 했는지 그런 것도 정리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왕 너무 중요합니다. 왕이 뭐 했는지,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의 어떤 조직, 행정 조직이나 또는 지방 조직, 그 다음에 이제 외교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정치 파트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경제에서는요, 주로 이제 세금, 그리고 그 당시 경제 제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고려시대 뭐 늘 나오는 거, 그 당시에 주로 썼던 그 화폐 있잖아요. 활구 또는 뭐 토지제도, 뭐 전시과, 뭐 이런 것들, 요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가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사회에서는 신분제도, 신분제도와 그 당시 사람들의 이모저모 이 정도 나오는데, 하여튼 경제와 사회는 그렇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 많은 부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 파트는요. 이것도 어려워합니다. 이 문화 파트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아이고야. 연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이요? 아이고야. 분황사 모전석탑이요? 정림사지 5층 석탑이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는요. 그런 문화유산들이 이름이 이미 붙어 나와요. 붙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겠다. 다만 그 문화유산이 어느 시대 건지만 아시면 돼요. 이거 딱 보고 이거 어느 시대야.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거 어느 시대야. 미륵사지 석탑. 이거 백제 거야. 요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사진 보고 이거 백제 거야.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게 어느 시대인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문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근현대입니다. 근현대는 제가 세 덩어리로 나뉜다 그랬죠? 앞에 전근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 파트에서 특히 정치와 문화 쪽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라라고 설명을 드렸고 근현대에서는 여러분들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가 있어요. 요 세 덩어리가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시대가 짧아요. 한 100여 년밖에 안 됐단 말이지. 자 그러다 보니까 사건들이 계속 나열될 거예요. 근데 그 사건들이 나열될 때 인과관계가 있어요. 이 사건 예를 들면은 갑신정변이 있었어. 그 다음은 여러분들 공부할 게 동학농민운동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 갑신정변에서 동학농민운동으로 왜 연결되는지 그 인과관계를 따라가지고 고리를 이어가지고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인과관계 속에서 흐름만 쭉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근현대 공부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전근대는요. 특히 정치와 문화 쪽. 정치는 왕이 무엇을 했는지, 문화 쪽은 그게 어느 시대인지 여기에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근현대에서는 인과관계, 사건들이 나열되고 있으니 그 사건들의 어떤 특징과 성격과 그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 배경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쭉 강의를 끌고 갈 건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순하게 여러분들 합격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시선을 좀 공유하고 싶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전근대 파트를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 좀 여러분 주목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역사를 항상 질문 많이 선생님 역사를 왜 배웁니까?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세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 답만 좀 설명드릴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예요. 역사를 배우는데 왜 행복해져요? 좀 뜬금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시잖아요. 그죠? 알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의 미래가 펼쳐질지 조금이라도 추측한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답을 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역사는 이미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실패하고 또 성공했던 그런 사례들이 이미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로 쌓여 있어요. 그런 것들을 둘러다 보면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겠죠. 조금은 불확실성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은 보이는 거예요. 예, 보이면서 좀 자신을 믿고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그런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는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에요. 역사가 사실 제가 하는 거 1번 답, 3번, 2번, 5번 이렇게 답을 맞추는 어떤 그런 학문 결코 아니고요.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그 고민하는 지점, 그 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역사를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별쌤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 개념 강의는 그래서 합격을 보장시켜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역사를 왜 배우는지에 대한 그 시선까지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그 모습, 전근대에서는 그 사람과 만나는 그 모습을 끊임없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한번 이거 볼까요? 자, 우리가 전근대에서 시험 꼭 나오시는 그 왕이죠. 그러니까 세종.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여러분 세종하면 시험 문제가 나온 게 뭐냐면 세종의 어떤 자료 주고요. 이 왕이 업적으로 오른 것은 답지는 뭐냐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예요. 요건 외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강의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나온 거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훈민정음을 잘 한번 들여다보면요. 그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만든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백성들이 글자가 없어가지고 문자가 없어가지고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세종은 그런 거죠.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말 이게 훈민정음 창제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세종은 눈이 멀어져요. 점점 이게 시력을 잃어가거든요. 그 건강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다는 얘기죠. 자신의 그 건강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무언가를 도움을 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훈민정음에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종시대 훈민정음이 창제하기 전까지는요. 백성들은요. 연애 편지도 쓸 수가 없었어요. 와, 여러분들 뭐 지금은 이제 톡으로 나 너 사랑해, 나 너 거야, 너 내 거야, 뭐 이런 표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훈민정음 창제 이전엔 그걸 못했어요. 일반 백성들은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참 답답한 세상입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시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지금 여러분들도 편하게 여러분 그 문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감정을 남길 수 있는 어떤 그 시대를 만드는데 자신의 몸을 바쳐가면서 만든 사람이 세종이거든요.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단순히 뭐랬는지를 외우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근대 파트는요. 여러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속속속 그 의미를 제가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공부하다 보면, 따라오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강해지는 느낌,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느낌들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근현대 파트입니다. 근현대 파트. 자, 이 근현대 파트, 제가 앞에 전근대 파트는 그 과거 사람들과 그 소통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근현대 파트는 제가 역사가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요 100여 년의 역사인데요. 잘 보시면 재밌다. 그 시대별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어요. 개항기의 과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근대부터 쭉 내려오고 있었던, 몇천 년간 내려오고 있었던 그 신분제. 신분제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그 당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싸워요. 자신의 청춘을 내걸고, 자신의 젊음을 내걸고, 자신의 재산을 내걸고, 자신의 모든 걸 내걸고 싸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 시대도 그 시대의 과제가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의 과제는 바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 그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정말 그 폭탄 하나 던지고 자신의 그 목숨과 바꾸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현대에 오면요. 이 시대도 역시 과제가 있어요. 이 현대의 과제는 바로 독재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너무 가난했죠. 정말 너무 가난했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 가난을 극복해 보고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았죠.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독재의 모습들, 그 과정 속에 나오는 인권 유린의 모습들, 거기에 맞서서 싸웠던, 자신의 청춘을 불살랐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현대 쪽에 있습니다. 바로 가난과 독재로부터 해방. 그러고 보니까 각 시대별로 과제가 있네요. 개항기는 신문제로부터 해방, 일제강점기는 식민지로부터 해방, 현대는 가난과 독재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이 시대 인과관계 속에서 흐름을 쭉 공부하면서 그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싸웠을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손해야. 의미?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도 없어. 리액션도 별로 안 나와. 리액션은 역사 속에서 나왔지 당시에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바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양반, 쌍놈 이런 구분 없이 누구나 손잡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를 꼭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은 꿈.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 백성이 아니라 당당히 자신의 나라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국, 그런 나라 하나 물려주고 싶은 꿈. 너무 가난했잖아요. 너무 인권이 보장받지 못했잖아요. 그들은 꿈이 있었죠.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적어도 절대 가난에선 벗어날 수 있는 그 사회. 그리고 적어도 내가 원하는 정부, 내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투표권 정도는 자유롭게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고 싶은 꿈.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싸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시대에 제가 참 기억나는 분이 누구냐면 아까 정근대에서 제가 세종 얘기를 들었다면 이 근현대에서는 참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 우당 집안이 육형제인데요. 육형제의 재산이 그 당시 땅값만으로 계산하면 무려 3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일제강점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가지고 만주에 가서 땅을 사고 학교를 짓고 무상으로 교육하면서 독립군들 양성하잖아요. 그 결과물이 바로 신흥무관학교. 근데 여러분들 그 재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 둘째 형, 우당 이회영 선생의 형이에요. 이석영 선생이 있는데요. 그 이석영 선생이 1930년 돌아가시거든요. 그 돌아가신 그분의 병명이 뭔지 아십니까? 아사입니다. 아사가 뭐냐면 영양실조로 굶어 죽은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거예요. 3조 원이나 되는 그 부잣집 양반네들이 왜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미스테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나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호기심, 이런 궁금증, 이런 것들을 알아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재미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 우당 형제들이 끊임없이 질문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라고 그들은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문득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한 번밖에 살 수 없거든요. 한 번밖에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딱 한 번인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굉장히 묵직한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그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역사. 그 사람들의 역사가 저는 바로 이 근현대 역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바로 이 근현대에서는 바로 그들의 고민, 그들의 치열한 실천,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 시대에 과제가 있다고 그러죠.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신문제 사회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평등한 사회 살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일제강점기 살고 있습니까? 식민지 백성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절대 가난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통령 여러분 손으로 뽑을 수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가난에서도 벗어났고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통령 뽑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시대에 누군가의 투쟁과 누군가의 피와 누군가의 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역사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빚이 있어요. 우리는 빚이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났습니다. 네, 여러분 잘났어요. 오케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굉장히 겸허해지고 겸손해집니다. 왜? 역사를 공부하는 순간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빚이 있구나. 내가 대통령을 내 마음대로 뽑을 수 있어. 내가 그래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 내가 좋은 데 가서 좋은 걸 볼 수 있어. 이거 다 빚이에요. 누군가의 땀, 피,
눈물, 청춘들이 다 버무려진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공짜로 지금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좀 알자고요. 내가 지금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자고요. 그게 바로 큰별쌤의 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 합격해 드릴게요. 네,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그건 다 검증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1타 강사 아닙니까? 하지만 합격 거기에 플러스 알파 내가 빚이 있구나. 역사의 빚이 있구나. 그럼 나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의 지점까지 만들어진다면 여러분 진정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합격자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시죠, 여러분들? 네. 자, 저와 함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으로서의 역사 그 대장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